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넘나드는 기온과 종잡을 수 없는 폭우까지 날씨 이야기.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알아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급적 순방 전에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은 여러 상황에 관해서 아마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참모진들도 같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다가 어제 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 하시는 걸로 최종 결심을 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보니까 어떻게 좀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9시 반쯤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나 봐요. 밤 9시 반. 그래서 아마 보니까 어제 뭐 오후 늦게나 저녁 때 이런 건의를 받고 저녁 때 결정을 하고 그런 공지하자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은 낮에나 오전에나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점이나 기술적이긴 하지만 우리 홍석준 의원님. 일단 그 지난 그 11월 1일 날 그 올해 마지막 그 국감 운영위에서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어떤 형식으로 이달 중으로 의견 표명이 있을 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기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 2024 에이펙 그 남미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에 조만간 이제 해외 출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 하면 에이펙 갔다 와서 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 마치 네. 이런 어떤 뭐 당민 현안에 대해서 좀 또 숨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많은 좀 고심 끝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 많은 분들이 좀 조언을 해서 출장 가기 전에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급박하게 공지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어쨌든 이번 주에 하는 거는 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시점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어제 발표하는 시각이 너무 이례적인 것이
그 다음 날 그 지면이 다 바뀔 정도로 전격적인 9시 넘어서의 발표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실은 바빴다. 예, 언론사들도 예. 힘들고 사실 뭐 속보가 뜨고 막 이러니까 다들 이제 취침해야 되는데 다들 당황하셨다. 너무 아니 우리 신영 의원님이 그렇게 언론인들도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대변인을 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뉴스가 무엇일까? 민주당발 지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아마 대통령실도 다음 날에 뉴스를 이것으로 도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사과를 해라라는 강력한 요구를 대통령실에 했는데 만약에 이런 답변의 결정이 없다고 하면 오늘의 뉴스는 역시 묵묵부답인 대통령실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당한 언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지난주에 20%의 그런 지지율이 깨졌는데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더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래도 뭔가 대통령실이 민심의 일부는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배경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김건희 여사가 결단을 해서 허락을 했구나. 그래서 뭐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 가지 그 언론의 그런 추이를 보면서 아마 통 큰 정말 결단을 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또한 그동안에 뭐 국민과의 담화나 아니면 인터뷰에서 하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라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정권이 과연 다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제 또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총리 대도로 가면서 정말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상당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명태균 씨와의 녹취 나오고 나서 정진성 비서실장이 운영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상당히 그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답답한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더 비판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과연 대통령실이 이제는 메시지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영 의원께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민들이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명태균 씨 관련 김건희 여사 문제 이른바 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요구한 것들인데 인적 쇄신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신 의원께서는? 제가 기대하는 바를 말하면 네. 김건희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국정쇄신 하려고 하는구나. 국정기조 바뀌는구나. 정도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오늘 문화일보 단독도 나오긴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인적쇄신은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할 내용이 아니다. 그 정도의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도의 메시지로 사과하고 뭐 이제 외교 순방 외에는 일절 활동을 안 하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또 언론의 질타, 국민들의 원망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석천 의원님 대통령 담화에 어떤 내용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예,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일단 그 대통령께서 아주 소상하게 뭐 경선 때부터 대선까지 했던 명태균 씨하고 어떤 만남이라든가 그걸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국민들께서 이제 보시기에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통화를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했던 선거 때의 했던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도 좀 도우면은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 어떤 시각이 봤을 땐 지금 대통령으로 보니까 조금 실망하는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개각이라든지 비서실 어떤 계에서는 사실은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기간 또 재임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뭐 연말 연초에는 어떤 개각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좀
좀 여론에 밀려 사는 그런 어떤 모양새는 좀 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인사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말씀을 좀 하실 것 같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일단 분명히 지난번 2월 달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쨌든 그 이 바치백 수송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됐다.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사과와 더불어서 좀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께서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말씀 그게 정책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돈 없는 어떤 정쟁적인 어떤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으로서 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생각하시는 바 뭐 그런 것도 아주 당당하게 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홍석천 의원님 대통령 담화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제 국민 눈높이란 말을 그 이전에도 한동훈 대표는 여러 차례 이제 했는데 그 뭐 총선 때부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국민 눈높이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할까 가장 관심 기울이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죠. 국민 예. 눈높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잣대가 어느 정도냐. 예. 그리고 과연 어떤 국민을 좀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로 생각만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무시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듯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럼 이게 맞는 태도냐?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를 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걸작으로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고 또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우수 회장과 일부 주포만 기소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집행유예로 지금 항소심까지 결정이 났고 단지 이제 투자자 한 사람 손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현재 뭐 유죄가 됐지만 그러나 그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게 확실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그럼 기소를 해야지 그러면 되냐? 그럼 그것은 그게 국민 눈높이냐? 눈높이냐? 예. 이창수 지검장도 했지만 그게 정치 검사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게? 예. 그러면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는 참 어렵고도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되 그러나 지금 상황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위 조절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지금 마지막까지 어떤 고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서법이라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담화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영 의원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 아까 이제 특검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특검은 말씀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뭐 특검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시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충분히 내용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자. 특검 말고 또 뭐 민주당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특검을 꼭 제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의 특검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조차가 충분한 담화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녹취록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도 공천 개입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정치자금이나 여론조사로 인해서 정치자금 수수법이나 아니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 두 분의 다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명태균 씨와의 그런 소통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녹취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 해명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진실은 대통령만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담화는 정말 진실성 있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수사와 조사에 임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사과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 그리고 국정 기조를 전면 바꾸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장차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인사를 다시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하면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 어제도 총리의 시정 연설의 대독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2년 반 동안의 그동안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4대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본인들의 좋은 성과들, 경제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예상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갑자기 국정기조를 이렇게 갑자기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각 총사퇴 수준 쇄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자,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내각 개편 규모. 홍석천 의원님 네.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죠? 일단 해야 하냐부터 있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개각 내지는 비서실 개편도 올 연말 내지는 연초쯤 어떤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총리부터 아직까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반 이상 절반 이상 이제 연말 되면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장관들도 지금 장수 장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좀 개각 수요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비서실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대통령이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 사실 뚜렷하게 사실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적 쇄신 카드를 최대한 좀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좀 개각 폭이 생각보다 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신영 의원님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건의했던 김건희 여사의 그 실세 비서관들에 대한 라인의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장관들이 있습니다. 행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그분들이 존경받는 그런 정책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의 교체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도 이미 사의를 표명한 지 오래되셨는데 총리의 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는 2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로 새로운 개각을 만들겠다라는 정말 절처절명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탄핵, 하야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들이 어느 순간 정말 촉발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부분은 그러니까 누가 또 인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문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7711님이 윤 대통령님께서는 늦은 감 있지만 솔직한 담화와 기자회견 부탁드립니다. 측근분들도 눈치만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직언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711님이 이런 문자 줬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그 목소리 들으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만이 답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쭉 해오던 얘기인데 그 여당 여권 입장에서는 특검은 악법이다를 조금 넘어서는 대안을 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 감찰관이라는 좀 대안을 좀 내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혀 민주당이 지금 뭐 키지는 않죠. 그리고 그러면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도 사실 지난 2월달 기자간담회에서 그 최상병 특검 내지는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특검을 하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되돌아봤을 때 사실 특검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가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어떤 권력적인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것이 아주 예외적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형 어떤 범죄 그리고 경찰 검찰의 어떤 수사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이제 특검을 지금까지 발의를 해 왔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되는 것들이 사실 여기 충족되는 게 지금 하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권력형 범죄인가? 뭐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지 뭐 파우치백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나같이 다들 이게 지금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어떤 수사를 지금 한 상황인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과거부터 주장했던 거짓 선동들 예를 들면 뭐 줄리라든지 수많은 선동들은 다 하나같이 다 부정이 되고 거짓말로 가짜 뉴스로 지금 이제 어떤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신영 의원이 말했던 그런 어떤 공천 관계도 아니 당사자인 지금 명태균 씨가 이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부탁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판이고 그때 당시 여기 관여했던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지금 또 그 계획신 대표 이준석 대표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꾸 이제 의혹 내지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참 특검만이 해답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참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신영 의원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그 여당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특검을 어떤 형태로건 하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 발의했는데 지난 두 번이 다 거부권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성과를 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동조할 수 있는 협상 내용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네.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 국정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보수 내에서도 다른 정치를 해달라.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대통령 내 이슈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된다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녹취록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친윤 의원들께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는 빛을 발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매번 뭔가 독소 조항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민주당의 특검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들이 허용 가능한 범위의 그런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안건들이 지금 특검법에 담겨져 있고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 최혜병 사건, 세관 마약 사건, 그리고 공천개입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등 기타 등등의 그런 안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검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부분, 그리고 4명의 특검 검사부를 임명하고 60명 이내에서 특별 수사관을 임명하고 20일간 준비하고 90일간의 수사를 하고 30일간 연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소통이 시작된다면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8명만 요구권에서 네. 반란표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뭐 이번에 특검법 발의가 결과를 낼 수 있는 11월 14일이죠. 그때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홍석천 의원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이런 혐의 저런 혐의 막 많이 집어넣어 놨잖아요. 네. 그중에 여당 여권에서도 이걸 털어버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 그럼 이거 하나만 하자. 그리고 이거 하나가 끝나고 나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불복하고 계속하자 그러지 말자. 그 대신 딱 하나만 집어서 그러면 그 공정하게 민주당이 뭐 원하는 이게 아니라 중립적인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털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정상적인 지금 국정 운영,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만 하더라도 예년에 봤을 때 특검이 통과돼서 대통령이 제 요구를 했을 때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이 사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 대원칙상 어떤 다시 이걸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2차, 3차 계속해서 뭐 될 때까지 지금 하는 자세고 그보다 더 문제는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지금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지금 탄핵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지금 탄핵시키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검찰 지금 현재 고위 관계자들도 지금 탄핵시키고 있고 방송통신위원장. 예, 또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러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해야 될 몫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지금 추천하지 않죠.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6인도 이제 심의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다음에 지금 방통위원회도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도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가 국회 압도적인 다수석을 점거하고 있는 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가져야 될 태도냐.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는 그렇게는 결코 하지 않을 거는 분명하고 또 다른 어떤 카드를 걸고 넘어올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정했습니다. 본회의가 있을 14일까지 김 여사 특검법 촉구 그 원내에서 심야 농성하고 이번 주말도 아마 장외 집회할 가능성이 있나 봐요.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제2호 국권 행사하면 2차 비상행동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영 의원, 예. 2차 비상행동 뭐예요 이게? 오늘 저녁 8시부터 비상행동 집회를 이제 시작해요? 시작을 할 건데요. 예. 매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에 대해서 깨끗하게 소명될 수 있을 때까지 제1당으로서의 심야 농성도 불사하고서는 집회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본회의가 열리는 14일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의 노력도 하는가 동시에 이제 장 외로 나가서 국민들과 같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인 것인데요. 9월 달부터 시작된 명태균 씨와의 이런 정치적 공방들이 사실은 지금 수사가 충분히 빠르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회적 이슈가 특히 정치적 이슈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 연계되면은 검사의 그런 칼끝이 무뎌지는 지금 현상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지적하고 해결될 때까지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좀 결기에 찬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 법안 표결 결과 신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저번에 사실 8표 중에서 4표가 반란표가 나왔단 말이죠. 나머지 4명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사실은 여당도 이제 대통령실과 디커플링 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슈는 털고 가야 된다. 특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당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에 그런 변화들이 충분히 지금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2 요구권 오면은 2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 여권 일각에서도 그 대통령의 이번 이제 대국민 담화나 입장 표명, 기자회견 여기서 조금 뭐
어떤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의원들이 좀 동요할 수도 있다. 여당 의원들이. 그래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뭐 물론 이제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108석에서 8명 이상이 이탈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했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민당에서 김무성, 유승민 대표들을 통해서 뭐 우리는 일단은 국회는 국회 할 몫을 하고 어차피 뭐 결정은 헌재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꾀임을 계속해서 했고 결국은 그 꾀임이 넘어와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김건희사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그 11월 달 15일부터 또 공직선거법 25일 또 위정교사 또 29일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이든 대북 송금 관련된 또 그 항소심 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사법적인 이런 어떤 문제 유죄가 날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국민의 어떤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뭐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우는 저는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 강변북로 일산 쪽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는데요. 이 퇴근길 곳곳으로 사고 구간 잇따르고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광암 터널부터 구리 남양주까지 10km 정체, 자유로에서 송내까지는 19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해대교에서 서평택 부근 1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송악 나들목 부근으로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10km 정체, 비봉에서 팔곡터널, 더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야권 일각에서 탄핵과 함께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주장. 근데 어떤 법적 근거로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자는 거죠? 신현영 의원님.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예.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헌이 되면 그 현직 대통령보다는 그 다음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디테일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 지금 시국이 워낙에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뢰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을 해서 정권을 그럼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야나 탄핵으로 갈 거냐 이런 공방들이 이제는 논의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탄핵 과정도 지난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거부권 등 여러 가지 그런 저항적인 반항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간 못했던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도 조금 더 현실화하는 방식과 함께 지금 대통령제에서의 한계를 좀 어떻게든 보완하자라는 그런 논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5년 임기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수용할 것이냐, 당연히 당사자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지지율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려갈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이런 방안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정권 이양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의료 등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시스템을 붕괴됐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권이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민심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어떻게 대통령이 반응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 의식을 갖고서는 대통령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릴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천 의원님,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특검, 탄핵, 이제 개헌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삼각파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야, 하나는 탄핵, 그다음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탄핵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게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규정, 즉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이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대상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통과될 리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인데,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저는 이건 구태타입니다. 구태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명시적인 규정은 연장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 연장할 수 없다는 그것만 있고 단축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현직 대통령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일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헌법의 대원칙이 헌법상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을 소급적으로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심지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기마저도 5년 단임제 임기마저도 소급해서 뭐 1년을 단축하든 2년을 단축을 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그 헌법 구태타적인 그런 발상이다. 법 질서 체계가 더욱더 어지러워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헌법을 조금 아는 사람은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은 다르고 헌법 개정 권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에서 뭐 입헌 군주국을 바꾼다든지 법치주의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이라 이런 걸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개정 권리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게 헌법학의 통설이자 확고한 입장인데 그중에서도 법치주의 중에서도 대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건드리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 진영에서 강하게 지금 벌써 의원들 20명 해가지고 그 임기 단축 개헌 지금 TF도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포함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서 정리하고 있고 이달 안에 초안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조만간 개문발차라도 탄핵 열차 출발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신영 의원님.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탄핵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과 지금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제대로 규명을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민주당과는 차별화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탄핵 열차를 움직이고 있고 차별화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마저도 사실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또 호응을 받고 이 탄핵에 그런 여움들이 커진다면 우리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촛불 행동과 촛불 시민들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교체했던 것처럼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민주당은 그때 같이 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천 의원님, 민주당은 한번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심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은 이미 그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만 뭐 탄핵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이미 탄핵 관련된 단체들 강덕구 의원이 그 국회 대회의실에 와서 행사를 하고 또 탄핵 TF 위원이 10명으로 이제 TF도 만들고 있고 또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유사한 언급을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탄핵이라는 명시적인 두 글자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게 탄핵이라는 마라톤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조국 혁신당이 좀 분위기를 잡고 좀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따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탄핵 열차를 지금 출발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과 임기 단축 최근 이런 어떤 투 트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봅니다. 자, 모레 대통령 담화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4대 개혁 추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러한 저항을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혁 추진 강조하면서 또 이제 아울러서 경제 안보 핵심 참모들에게 현 정부 정책 잘 설명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석천 의원님. 네. 근데 이제 4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실 입법부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 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 모든 중요한 개혁에는 이제 입법 어떤 재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국회의 협조, 특히 지금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사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뭐 연금이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상당수의 의원들도 이 빨리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어떤 인식은 저 배에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대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설사 지금 민주당의 어떤 반대 내지는 발목을 잡아서 안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침체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문제이다. 그래서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좀 목소리도 좀 더 힘있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좋은 모습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정부 조직법 하나 바꾸지 못했어요. 정부 조직법 하나도. 그러면서도 정부 조직법을 그 발의도 안 못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거다. 뭐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설사 민주당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반대하면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민주당이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하는데 좀 초기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그 정책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그런 저는 좀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4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거를 좀 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4대 개혁에 있어서의 국회 협조를 필요로 했다면 국회 시정연설에는 오셨어야죠. 정말 그 대통령의 불통과 정말 희망이 없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이면서 돌맞으면서 그대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국회 존중하지 않고 거부권은 계속 행사할 거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과도 나지 않고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은 말씀들을 지지율 10%에도 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총선 지나고 보궐선거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정치하시겠다고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하셨는데 그때의 모습은 아주
잠시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이 협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녹취록을 다 들으셨어요. 아, 김영선 좀 해줘라. 당이 그거 뭐 만만치 않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녹취를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기대감이 아주 철저하게 깨졌다. 그런 면에서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사실 의료 개혁만 하더라도 그렇게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개혁을 하겠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권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홍석천 의원님, 네. 그 취지가 뭡니까? 예, 일단 그 대법원 규칙에 공공의 어떤 이익, 특히 그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높은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진영과 갈등이 첨예한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사법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그걸 비롯해서 지금 줄줄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들도 아셔야지 최소한의 어떤 국민 어떤 그 분열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신영 의원님,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 검찰 수사를 뭐 조작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국민들이 보면서 정말 검찰이 조작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재판이 첫 번째로 공개가 됐는데 2018년에 네네. 박 대통령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정의 구현과 역사적 과오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고 이 판결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이 더 큰지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지난 박 대통령 때도 사흘 전 정도에 사법부가 결정을 한 만큼 공개 여부가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이 과연 대국민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은 이재명이라는 당대표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사건은 달리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6824님이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뉴스레터 K 정치 토론은 챙겨 듣습니다. 좀 더 발전하는 정치로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보수 원로들과 만남에 이어서 어제는 최태원 SK 회장 만나는 등 민생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금투세 폐지 결정, 역시 중도층 확장 행보, 대선 행보, 잠재 대선 행보로 보는 시각 많습니다.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금투세 폐지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의 이념과는 좀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는 폐지를 결단한 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의 뭐 SK 기업도 만나고 그리고 보수에 있는 정치 원로들도 만나면서 조언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외연 확장을 하면서 다음 정권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잠시 우리의 그런 이념보다는 정말 실리를 꾀하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보이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천 의원님, 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부쩍 대선 행보로 보이는 행보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차기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뭐 자연스러운 어떤 무게감 내진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네. 철저하게 지금 민주당은
역할 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민주당은 또 지금 엄청나게 투쟁의 모습을 보이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는 지난 목요일 날 그 민주당 그 원내대표 회의에서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이제 털어놨는데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는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을 공개를 하면 그 명백하게 불법이고 그리고 이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입니다. 굉장히 형이 엄합니다. 네. 그리고 턴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까지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시간이 진짜 1분 남았는데 질문을 20초 드릴 테니까 20초씩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 예산 전쟁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들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대표적 공약 관련 예산 송곳 검증하겠다. 홍석준 의원님,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산안 검증? 예산안은 항상 예산 투쟁이란 말이 있을 네네. 정도로 사실 정치 어떤 투쟁의 가장 기초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뭐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만 특히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본인들한테 안 좋은 그건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 하면 예를 들면 검찰의 어떤 특활비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식용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금 삭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자세보다는 좀 합리적인 좀 접근을 통한 어떤 예산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녹취 튼 것을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정정을 하고 싶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송곳 예산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도 없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국회의 시각으로 불필요한 뭔가 특별 그런 활동비나 이런 예산 삭감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면에서 김건희 특혜 예산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진 것들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을 할 것이다. 마음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개식용 종식법에 대한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의 재균이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외사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눈동자의 각도는 점점 더 크게 틀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주지 않으면 눈동자가 심하게 돌아가 버리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늘 힘겨운 엄만 퇴근 후에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 마련에 힘써보지만 몇 년을 더 모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 늘 긴 앞머리로 두 눈을 가리고 다니는 재균이. 아이의 아픔 앞에 엄마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재균이가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따뜻한 초겨울 옷차림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면 파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영하 1도 예상되고요. 대구 한령이 영하 4도, 서울과 세종, 대전 3도까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내려앉겠습니다. 강릉, 대구가 5도, 광주 6도 등 오늘보다 대부분 2도에서 5도가량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세종 12, 강릉, 광주, 대구 14도 등 오늘보다 더 추운 초겨울 날씨가 종일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 중 가장 추운 것은 모레 목요일 아침인데요. 서울이 2도까지 기온이 내려앉겠습니다. 이후 금요일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올라서 주말 휴일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대부분 오늘과 내일 하늘은 맑겠는데 오늘 저녁까지 동해안과 산지는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내일 새벽에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 높은 산지는 눈이 살짝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깨끗한데 대부분 바다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전남 흑산도, 홍도나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7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어젯밤 전격 결정했습니다. 질문의 주제나 횟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모레 기자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방어할 증거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접전인데다 당선 윤곽이 언제 드러날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수도권 4곳에 5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늦 여름 같았던 지난 주말이나 어제와 비교해서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 초입에 발생한 태풍이 타이완과 중국을 강타했고 스페인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선 기습폭우가 잇따랐습니다. 예측 불허의 날씨,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반기성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흔히 환절기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퇴근길하고 내일 아침 얼마나 추운가요? 어제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6.5도였습니다. 네네. 오늘 아침 기온이 5.6도로 무려 10도나 정말 1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네네. 그동안 우리나라에 걸쳐있던 이동성 고기압을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북쪽에서 아주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왔죠.
사실 그동안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주말이었던 토요일 서울 기온이 25도를 넘었고 일요일에도 23도를 넘었는데요. 사실 이 기온은 평년보다 거의 6도에서 8도 정도 높은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외로 기온이 높다 보니까 주말에 반팔 입고 다니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네. 오늘 퇴근 무렵 서울 기온은 8도 전후로 아주 쌀쌀하고요. 내일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3도로 예상을 합니다. 3도요? 네, 그러니까 평년 기온이 6.6도거든요. 그러니까 3.6도 정도가 낮은 기온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따로 떨어집니다. 경기 포천은 영하 2도, 강원 춘천은 영하 3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출근하실 때 옷 단단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 영하까지 내려간다는 말씀하셨고요. 모레는 절기상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뭐 입동 추위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날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모레가 입동으로 저 절기상 말씀하신 말씀처럼 겨울로 접어든다는 날이죠. 네네. 일단 뭐 올해는 입동의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방으로는 얼음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가을 들어 입동인 모레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개 사실 입동이 중국 그 화북 지방을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입동이 되면은 땅이 얼어붙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개 보름 정도가 늦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입동에 어쨌든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 북부 이런 쪽은 얼음이 얼면서 되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한파주의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인데 그중에 실제로 뭐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뭐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제일 마지막에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해당이 되면서 일단 뭐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쪽으로는 한파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뭐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닌 분들 많았는데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집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쪽 기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높은 날씨가 지속이 되었죠. 네. 근데 어제 오후부터 몽골 남쪽에 중심을 둔 1040헥토파스칼 고기압이 남하에 왔는데요. 뭐 이 고기압 성질은 매우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지상만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곳이 아니라 상층에서도 한기가 네. 남하를 했는데요. 통상 그 상층에서 한기가 받쳐주게 되면은 한기가 한 4, 5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네. 일요일 서울 상공 1.5km 온도가 영상 8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영상 3도, 내일 아침에 영하 1도, 그다음에 입동이죠.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입동인 7일에는 상층 기온이 무려 11도나 급강하는 것이죠. 여기 5km 서울 상공 기온도 영하 17도에서 영하 24도로 7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층에만 10여 대 고기압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층에서도 차가운 한기가 받쳐주면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 그러니까 올 여름이 뭐 매우 더웠고 그다음에 가을까지도 그 더위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최장기간 열대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치상으로도 그 올 가을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까? 그랬죠. 올 여름 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 또 열대야가 기록적으로 많은 해였는데요. 가을이 시작되면서 9월에도 폭염 열대야가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전국 평균 기온이 24.7도로 평년보다 4.2도. 이거 엄청 높은 거죠. 평년보다 4.2도라면. 기상청이 공식으로 관측을 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2023년이었는데 작년 22.6도보다도 무려 2.1도가 높은 이례적으로 기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달이었고요. 네. 10월 기온 분석은 아직 기상청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기온이 아마 가장 높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 10월 역시요? 제가 이제 서울지방 10월 평균 기온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올해가 16.65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23년 10월 서울 평균이 15.8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0.8도가 높았고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게 2018년인데 이때 10월 평균 기온이 13.05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무려 3.6도가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0월도 굉장히 기온이 높은 거죠. 그 때문에 올해 단풍이 예년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단풍의 시기나 색깔 이런 것도 역시 날씨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단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기온이죠. 통상 9월 기온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10월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단풍이 시작하는 기온은 우리가 이제 영상 5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일교차가 커야만 단풍색이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9월이 이례적으로 정말 가장 더웠고요. 또 10월도 매우 덥다 보니까 단풍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8일 정도 늦었고요. 또 단풍이 든 이후에 한 대개 보름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단풍 절정도 굉장히 늦어요. 네. 또 되게 연구를 보면 기온이 높은 애는 단풍의 붉은색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치면서 단풍 시기도 늦고 평년보다 단풍도 예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추위도 입동 전후 반짝 수준이고 주말에 또다시 기온이 올라간다는 예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더운 가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후지산의 경우에 130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10월에 눈이 내리지 않는 걸로 이제 기록되기도 했고요. 다른 나라들의 더운 가을 이것도 우리나라와 유사합니까?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 사실 기온이 높은데요. 뭐 특별히 이제 후지산 같은 경우는 그 후지산에 10월에 눈이 내리거나 뭐 덮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하여튼 올해는 후지산 첫눈이 그 관측 작성이 시작된 1894년, 네. 오래됐지 않습니까? 130년 만에 처음으로 10월에 관측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 제주도에 200년 만에 빈도로 비가 많이 왔다 그랬는데 여기도 뭐 130년이면 빈도로 따지면 몇백 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과거에 적설이 가장 늦게 관측됐던 게 1955년 2016년 10월 26일에 가장 늦게 관측이 됐고 작년에는 10월 5일, 재작년에는 9월 30일에 첫눈이 관측됐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는 결국 이제 첫눈이 관측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일본 기상청은 올해 평균 여름 평균 기온이 통계 기록 사상 최고였다. 더위가 이례적으로 9월 10월까지 이어지면서 눈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네. 말하는데요. 사실 일본만 더운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중국, 한국, 동아시아, 인도, 남아시아, 동유럽, 남유럽, 남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멕시코, 중미 정말 평년보다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 많습니다. 네네. 이런 더운 날씨와 함께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날씨를 통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에 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발생한 늦가을 태풍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1월 기준으로 관측 이래 101년 만에 가장 많은 호우가 기록이 됐는데요. 네. 그 이전에는 1923년에 그때 관측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가장 많은 강수량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내렸던 건 2011년에 102mm가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주시에 238mm, 성산읍에 242mm가 내렸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많이 내린 건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내리기는 어렵죠. 이거는 이렇게 내리는 원인은 일단 이번에 타이완을 아주 강타하면서 엄청 크게 피해를 줬던 태풍이 있습니다. 콩레이. 네네. 이게 중국 해안을 따라서 약해지면서 이동하다가 세력은 약해졌지만 그 앞자리에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남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는 이제 북쪽 고기압이 있고 그 사이로 지하골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주 쪽으로. 네네. 그걸로 유입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태풍에 약해지면서 그 수증기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호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도 뭐 그대로 들어오면서 정말 기록적인 그런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센터장님, 우리가 이제 태풍 하면은 뭐 여름 열대지방 뭐 이렇게 많이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겨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네. 태풍 발생과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건 이제 대개 여름에 많이 영향을 주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9월, 10월까지도 늦어지고는 있죠. 네. 그러나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에서는 뭐 12월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29도 이상이고요.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는 30도까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풍은 27도 이상이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2월까지 태풍은 이 해역에서 발생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는 올라오진 못하죠. 이번처럼 이제 콩레이 같이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타이완까지는 올라오지만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약해지면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든가. 네. 현재도 다음 주에 태풍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것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2월까지도 발생은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영향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쪽은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태풍은 차가운 공기 쪽은 뚫고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죠. 자, 극한 날씨로 최근 큰 피해 입은 곳이 스페인입니다. 남부 발렌시아주 중심으로 내린 극한 폭우로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유럽에서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기후 분석을 하고 재난도 분석을 하는데 네.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로 이 정도 되게 사망이 나오면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인데 네. 사실 3년 전에 독일 쪽에서 그때도 몇백 명 있었거든요. 사망자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서해형성 기후나 지금 이번에 그 폭우가 내린 좀 발렌시아 네. 갖고 주로 지중해 쪽입니다. 네네. 남쪽이죠. 스페인은 남쪽 지역인데 지중해 쪽으로 지나가는 이 저기압이 그 북쪽으로 상당히 강한 그 한기가 내려오는 거와 부딪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발렌시아 지역은 300mm 이상이 내렸고 일부 지역은 8시간 동안 거의 500mm가 퍼붓었다고 하는데요. 네. 스페인 국립기상청은 지중해 특유의 기상인 다나다. 이게 뭐냐면은 제트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높은 고도, 그러니까 거의 성층권 바로 밑에 있는 정도 고도입니다. 네. 그 고도에 정체된 저기압이 범위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체되게 되면은 거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지상에는 왜냐하면 상층은 굉장히 찬데 밑에 쪽에는 이 아프리카 쪽과 지중해에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럼 밑에는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상층은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왜 3년 전에 그때 강남구 그다음에 2022년이군요. 네네. 저 관악구 쪽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그렇죠. 물난리 났을 때 바로 그때 그런 형태였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비구름이 쏟아져 내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최근의 기후변화로 네. 더 강력한 상층 한기, 더 따뜻한 지상 난기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호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당장 올 겨울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추울까 이게 이제 우리 관심사인데요. 지금처럼 기온이 널뛰는 양상이면 많이 춥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뭐 이런 게 반복되지 않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날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상청에서는 3개월 장기 예보를 통해서 11월은 평균보다 높겠다. 네. 12월은 평균보다 낮겠다. 네. 1월은 평균보다 높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겨울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라니냐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현재. 네. 라니냐 영향을 받게 되면 초겨울에 한파가 남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겨울에 12월 한파가 발생을 하면서 서울이 당시 영하 18도까지 떨어졌고요. 네네. 당시 보름 동안 평균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지속되면서 한강이 12월에 결빙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니냐가 발생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느냐 하면은 일본 동부 쪽으로 저기압이 발생을 하면서 북쪽에 찬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네.
그래서 평년보다 좀 추운 날이 많아지고요. 특히 올해 지금 북극 해빙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많이 녹아 있어요. 네네. 특히 북극의 바렌츠나 카라해 쪽이 거의 얼음이 없거든요. 예예. 이렇게 되면 우랄 지역, 러시아의 우랄 지역 고압부가 발달하면서 한반도로는 한파가 남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런 조건이 되면은 12월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초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네. 평소보다 추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후 변화로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2월은 평년보다 좀 따뜻하지 않겠느냐.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널뛰기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따뜻하다 갑자기 한파가 되면서 팍 추웠다가 네. 이런 것들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달 평균이거든요. 네네. 그 1월에 평균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한 4, 5일은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머지 20일 이상이 따뜻하면은 우리 10월에도 실제로 10월 초 20일에서 24일 한파가 내려왔지만 네. 나머지 기간이 25일 정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평균이 가장 더운 달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띠 이런 거는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네, 널뛰는 양상은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좀 그 예년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뭐 4, 5일씩 매서운 한파는 갑자기 찾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네. 자, 갑자기 추워지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극한 가까운 날씨 계속되면 아마 예보하기도 그만큼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 변화에 맞춰서 날씨 예보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방식 많이 달라질 걸로 보여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더 많은 관측 데이터가 있다면 더 정교한 예보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관측 모델 관측을 갖다 많이 하려는 그런 거 좀 계속 노력이 되고 있고요. 네.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그 예측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들 지금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건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물리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많은 수치된 그 관측된 자료를 갖다가 수많은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뭐 더 어스라든가 구글의 그래프캐스트라든가 이런 저 대표적인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런 물리적인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빅데이터 있죠. 네.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40년 동안의 기후 패턴을 이 인공지능이 알아갖고 자기 스스로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네. 해서 예측하는 이런 방법인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 국가기상청이 틀렸는데 애들 민간 기상에서 했던 게 다 맞았어요. 거의 9일, 뭐 7일 전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실제로 이제 예보 패턴을 좀 바꾸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아직은 인공지능을 위한 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만을 자기 학습을 해서 예보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없었던 것은 예보를 못 해요. 네. 근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 좀 특이한 이런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기상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뭐 한 10년 정도는 예보관의 판단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급격한 기온 변화가 계속되는 날씨에 외출하는 옷차림도 이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이럴 때 실내 온도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지 날씨와 관련된 건강관리 요령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쨌든 최근에 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로 가더라도 낮에는 일사가 있어서 기온이 올라요. 네네. 근데 밤이 되면 기온이 그냥 팍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목도리라든가 머플러, 장갑 이런 거 꼭 챙겨주는 것이 좋고요. 일단 뭐 바로 12월이 되면은 겨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12월에는 올해 좀 춥다. 근데 실내 이런 기온도 중요하지만 실내는 특히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요. 실내 습도 겨울은 최소한 한 40에서 50% 정도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실내 적정 온도는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보통 18도에서 한 21도를 권장을 하는데 이 온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네.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실제로 실내실의 심한 온도 추리나 면역력 저하도 막고 혈액순환의 이 방해도 막고 또 인체 적응력을 위해서
그 정도를 권장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다만 노인들이 집에 있을 경우는 이보다 한 1~2도 이상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수십 명이 우크라이나와 교전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우리 일부 언론이 보도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라는 보도가 이제 오늘 오전에 서울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였고요. 그러면서 현재 사망한 군인들이 뭐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좀 질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로선 뭐 교전설이 사실인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지난주에도 왜 교전설 좀 제기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명 남고 나머지는 다 사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축했었거든요. 아니다. 이제 교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공개된 KBS 단독 인터뷰였는데 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과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장관 역시 첫 교전이 있었고 뭐 이게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소규모 전투였다. 국방장관.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일단 교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피해 규모나 상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 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뭐 KBS가 열심히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북한군 병력이 이제 10,000명 수준으로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숫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랬었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이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쿠르스크 현지에 이제 주둔한 이제 북한군 병력은 10,000명 정도 그 이상이다라는 데서는 이제 일단 숫자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당국이 8,000명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 브리핑,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브리핑 있었던 거에서는 최소 1만 명 규모고 이들이 뭐 북한군들이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고 며칠 내로 전투에 투입될 거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일치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이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냐라는 이제 이 취재진들의 뭐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정적이지 않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사실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은 매우 큰데 이게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며칠 상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법적인 군사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이게 일단 미국 정부 입장입니다. 네. 자, 지난주 러시아로 향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직접 만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원래는 만날 계획이 없다는 게 크렘린궁의 이제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깜짝 회동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이 드미트리 파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의 이제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깜짝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러시아가 이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북한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 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따로 공개는 안 됐는데요. 파병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이런 문제들 이런 사안들 아마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북한이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이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신형 ICBM인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지
닷새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계속해서 이제 좀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합동참모본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고 네. 이것이 이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포착이 됐다. 와. 그리고 이 미사일은 400km 가량의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한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로 보인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즉시 추적 감시를 했고 네네. 미일 당국과도 지금 관련 정보를 좀 긴밀하게 계속해서 좀 공유를 하면서 세부 재원이 어떤지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미국 대통령 선거 본투표 앞두고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북한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ICBM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타격 능력이 우리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타격 능력도 좀 과시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어디서든 임의의 장소에서 여러 발을 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게 네. 일단 합참에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당분간 이제 북한의 전방위적인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네. 우리 군은 지금 입장문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좀 규탄을 했는데요.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서은영 큐레이터께서 우리 국방부 입장, 군 입장이죠. 그다음에 미 국무부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미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요청한 E7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판매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네, 한국에 이제 E7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4대를 제공하는 대외 군사 판매 계약을 이제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안보협력국이 승인했다라는 네. 뉴스인데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의회 검토랑 승인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네네. 이 절차까지 되면 무기 판매 절차가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하늘 위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이제 정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찰기 기준으로는 8시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정도 예, 예. 상당히 오래 상공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이 수백 킬로미터까지 레이더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감시와 추적도 상당히 용이해서 하늘 위의 지휘소다라고 하늘 위의 지휘소다.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군에 총 4기, 그러니까 4기의 이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는데 지금 운용 중인 4기만으로는 좀 한반도 전역을 좀 감시하기엔 부족하다라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이제 그 확보하는 것까지 결정이 난 상태고요. 이번 판매 승인에 대해서 일단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진전을 위한 동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본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본투표 분위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투표 초반이지만 개표 결과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죠. 네, 나온 곳이 일단 이제 첫 번째 상징적인 곳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우리가 야 이번 조그마한 대선 마을. 정말 네, 초박빙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초박빙이구나라는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오늘 본투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딕스빌 노치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네네. 유권자가 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혔던 4명 그리고 이제 이 지지를 밝히지 않았던 2명. 그래서 6명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네. 이 투표를 열어봤더니 3명이 해리스 부통령,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참 이렇게 되면은 개표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그림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엔 끝까지 한 장 한 장 다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러자면 최장 13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참고로 2020년 대선 때는 본선거 4일 뒤에 그러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거의 되기도 닷새째 했습니다. 되는 날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딕스빌 로치 그 3대3 되게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한번 모여서 만찬을 같이 하면서 토론을 벌이든지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다음 이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해서 정몽규 회장을 중징계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이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종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제 정 회장을 비롯해서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이제 고위직들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최종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네. 이런 이제 이 요구 사항은 이제 협회에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가 문제 삼은 건 협회 업무 총괄로서 이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네. 뭐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이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뭐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것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체부가 이제 중징계 요구해도 징계 결정은 이제 협회 공정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어떻게 보면 협회 사람들인데 네. 이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예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협회 예. 공정위원들이 네.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의구심이 더 많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이제 오늘 이 결과 발표 자리에서 그런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결국 협회에서 이 중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체부는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뭐 축구협회 공정위가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권고가 아닌 요구다. 이것은.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나 뭐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했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를 좀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압박을 한다든지 그 예산 삭감 같은 뭐 이런 카드도 내밀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감사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좀 예고는 됐었던 게 지난달 초에 이제 중간 발표할 때도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여러 차례 준수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고에서도 역시 하자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부가 지적하는 절차적 하자는 결국 이제 협회가 정 회장 한 명의 의사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규약이 있는데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회장 한 명의 의사로 이제 모든 사안들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정혜성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실 1순위부터 만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부터 먼저 만나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됐던 거에 대해서 일단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문체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자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을 내린 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감독 재선임 작업을 한다든지 뭐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올림픽 이 월드컵 3차 예선 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홍명보 감독을 그럼 교체하라는 뜻인지 그러면 이제 사실 규정상 문체부가 이렇게 이 요구를 하면 2달 안에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2달 안에 그럼 감독을 새로 뽑으라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사실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 요구 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문체부에 나온 얘기는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자를 고치라는 것이 반드시 뭐 홍명보 감독을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 협회 차원의 해명과 계획을 밝히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입니다. 최근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수감생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밤마다 피해자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잔다. 교도관에게 호소했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유영철의 이런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교도소 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범죄 관련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1년간 노인과 부녀자 20명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유영철 그 수감생활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관이 유영철을 면담을 했는데 유영철이 밤마다 잠을 못 잔다. 피해자들이 귀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프로파일러님은 이게 유영철의 거짓말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신 겁니까? 아마 이 교도관께서 한 7년 정도에서 일주일에 4시간씩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뭐 보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7년간 계속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유영철은 사실은 그 외에 별 희한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교도소 내에서. 교도소 내에서. 예. 예를 들면 도색 잡지를 반입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도관을 고소한다든가 그리고 뭐 저도 지금 몇 건 가지고 있지만은 바깥에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가 누명을 썼다. 이런 식의 편지를 자필 편지를 이 기자들한테도 많이 보내고요. 누명은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예. 자기가 안 한 걸 했다. 예. 아니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그리고 경찰이 조작했다. 실제로 그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면서 했는데 그걸 그랬던 시기랑 이분이 이거 했던 시기랑 겹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분이 했다는 그 유영철이 소위 말하는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이 보여서 막 괴로웠고 이런 힘들었고. 것과 그럼 이거는 뭐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기자님한테 편지를 분석받아 갖고 했는데 그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직접 유영철을 분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의 편지를 분석했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걸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근데 보통의 이런 연쇄살인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공감력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어떤 죄책감을 든다든가 이런 어떤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사례는 제가 만나본 거의 그런 사례는 없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연쇄살인범이 막 자기가 자다가 두려워가지고 이런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죠.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종종 가끔 있지만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이런 거죠. 교도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의 장난질 같은 걸 한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기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하신 것이고 자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유영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사실도 부정을 하고 자기가 여기 들어온 것은 경찰이 잘못한 거다. 뭐 피해자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의 남의 탓. 이런 것들을 진짜 자기 자필 편지로 계속하고 그게 남아있다 이거죠. 남아있고 저도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나 되게 그림 잘 그린 것 같아라고 이게 바깥에 보내고 그 편지지에다가 막 그 그림도 그려서 보내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그게 너무 높아요. 자아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출소한 재소자도 막 괴롭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상상이 안 되시죠? 거기 갇혀 있으니까 막 뭐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이런 자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온 이거는 뭐죠?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 범행을 저질렀을 때부터 이제 시간은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유영철이 피해자들에 대한 뒤늦게라도 죄책감을 가지거나 내가 왜 그런 범행했지 후회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린 건 제로입니다. 제로? 거의 제로도 아니고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참혹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도 유영철의 피해자의 시신을 못 찾은 게 꽤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본인이 얘기한 거 그거는. 근데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뉘우치고 두려움에 떤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협조해 갖고 그 시신을 찾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내 자식들이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잘 지내리 이런 거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피해자들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 이런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가장 높은 자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 후회나 자책이나 반성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뭐 교도행정 우리 질문하고도 뒤에는 이제 또 연결이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자, 사형수 유영철 7년간 매주 4시간 교도관과 면담해 왔습니다. 이번 진술도 교도관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교정시설에서 이런 면담을 하는 이유 뭐 예상은 됩니다만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교정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사형수니까 네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범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이 한해서 그런 거지. 유영철은 뉘우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면담이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규정의 근거에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사형수에 대한 면담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록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기록이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순전히 개인이 한 면담이라고 하면은 이건 심각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 교도관이 무슨 권리나 무슨 자격으로 그걸 면담을 합니까? 그게 그 교도소에서 정해져서 다른 그 어떤 재소자처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그 교도관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예를 들어서 사람이죠. 뭐 전문 카운슬러나 뭐 전문 상담사 그렇죠. 그런 말. 근데 그러진 않았을 거라 이거죠. 교도관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뭐 특별히 따로 그런 걸 딴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그 유영철을 면담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재소자나 사형수의 어떤 교정이나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한도에선 정해진 엄격한 규정하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냥 유영철만 어떻게 보면 또 따로 뭐 이게 특혜라고 보면 좀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 따로 하거나 이랬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무슨 근거로 특혜를 줍니까? 그렇다 말씀이시죠. 자, 아까 이제 뭐 기록을 관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담 후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뭐 이게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제가 경찰에서 프로파일을 일할 때 이런 그 연쇄살인범들을 연구하려고 법무부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럼 본인이 거부하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연구 좀 하자. 우리가 이렇게 뽑혔는데 그냥 이거 좋은 자료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 거부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좋다. 우리가 거부했으면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알려줬어요. 나중에 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진 게 뭐냐면 조두순 건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이 출소할 때쯤에 돼서야 부랴부랴 무슨 뭐 치료를 한다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려고 했다기보다 밖으로 보이기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출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그냥 행형 받는 사람처럼 재소자처럼 똑같이 되고 있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도소는 이제 범죄자들 재사회화시켜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다시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비전문적 방식으로 과연 교정 프로그램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인데 실제로 재범률 통계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보통의 이건
뭐 통계적으로는 2대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66에서 70% 정도가 네. 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은 재범이 10명 중에 6, 7명이 전과자. 그러니까 네.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뭡니까? 그 안에서 그냥 가둬두기만 하지 그 안에 교정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매우 수준이 낮고 실제로 봐도 거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거기 출소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 자기들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그 프로그램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낮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교정하는 전문가들을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교도관들을 한테 학위를 따게 해서 네. 이중 보직을 주는 형태로.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과 심리치료하는 사람은 엄격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육 못 시키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싸우죠. 뭐 교육하다가. 그렇죠. 예. 감정이 생기니까. 예, 예. 교도관은 말하자면 거기서는 일종의 부모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호박에 이빨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렇죠. 아, 근데 그런 돈은 거네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재범 통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재복용률이 네. 4분의 1, 뭐 3분의 1 굉장히 높은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거기다 또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제대로 교정 프로그램 안 돌아가면 가둬놓는 형태만 되면 또 자기들끼리 나쁜 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학교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출소 이후에도 전과자들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중간 처우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 말하자면 시설과 시설 안, 밖을 우리는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네. 교도소 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엄격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데 중간 단계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처우 시설이라고 해서 야간엔 들어올 수 있지만 야간엔 와서 뭐 잘 수 있지만은 주간에는 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처우 시설을 통해서 서서히 사회에 적응해가는 걸로. 문제는 출소한 다음에 바로 하면은 굉장히 뭐라고 하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충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 처우 시설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간 시설이 없죠. 그런 중간에서 치유 시설 혹은 뭐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사회로 나온 그러니까 교정 시설 안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가동이 못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쭉 돼야 되는 거죠. 중간 완충 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살해 계기로 교정행정 얘기해봤는데요. 잠시 최근 이사를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경찰 지자체 최근 이사한 집 근처 경찰관 2명 상시 배치, 고성능 CCTV 8대 설치, 나름 치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불안이 여전하고 이 와중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고 해요. 우선 한국형 제시카법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의 한동훈 대표죠. 그때는 법무부 네네. 장관이었을 때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이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했고 지금은 조국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바가 있고요. 네. 원래 제시카법은 어떤 공간에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네. 반경 안에 못 있게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종의 특정한 공간을 지정해야 된다. 일종의 보호수용 같은 개념으로. 그게 한국형 제시카법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말하자면 일종의 죄를 자기는 뭐 다 끝나고 나왔는데 또 구금하는 네. 예전에 사회안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소위 말하는 그런 개념이죠. 독재국가 그렇군요. 시절에 나타나는 왜 이중 처벌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 있는데 문제는 보호수용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많은 전문가들 얘기고 네. 무엇인가 지금 조치가 필요한 건 맞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자, 미국에선 맥닐섬이라는 곳에 아동 성범죄자들 따로 모아서 구금한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한국에도 이런 시설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고위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는 맹렬성 같은데 수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떤 형태로든 수용되고 있지 않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 네. 근데 문제는 이때 또 인권의 문제 걸리죠. 예. 왜냐하면 일종의 거주 이전의 자유. 다시 이중 처벌의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자, 행정적인 부담도 이제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행정적인 부담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조도순 하나 하려고 경찰 인력을 2명이나 거기 해야 됩니다. CCTV 집중 감시해야 되죠. 그럼 지금 나오는 수십 명, 수백 명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통일적인 뭐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역시 제1 목적은 재범 방지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도소 내에서 그들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비싸지만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도 많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싸지만 효과가 있는 것들. 지금처럼 얼렁뚱땅 만드는 거는 재소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예. 제가 논문에서 본 거는 8조가 든다고 합니다. 8조. 아, 이거 제대로 하려면요? 프로그램이. 근데 문제는 법무부의 1년 예산이 예. 40조인가 제 기억으로 하는데 그것도 많이 잡은 건데 그게 흔히 말하는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야, 그렇군요. 이 예산이나 이 문제로 오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하루 만에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곡으로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